안녕하세요. 언어재활사 우정수입니다. 오늘은 언어와 말 발달의 위험신호, 레드플래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이 영상을 기획할 때 1편은 언어 발달의 레드플래그, 2편은 조음과 공명, 유창성의 또 레드플래그, 그리고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요, 48개월 이후에 화용 언어 발달의 레드플래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으로 이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마지막으로 준비한 이 화용 언어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소개해 드리기에는 다소 전문적이고 어려운 영역입니다. 하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들도 좀 같이 공감하실 수 있게 설명을 할 테니까요. 집중해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1편과 2편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이 화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1, 2편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 링크를 보시면은 영상 볼 수 있으니까요. 영상 보시고 다시 이 영상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화용 언어의 발달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먼저 화용 언어의 발달 또 위험 신호를 알기 전에 도대체 화용 언어가 뭐지? 라는 것들을 좀 알고 이해하셔야 이 영상을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화용이라는 것은 프라그매틱스라고 해서 언어학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래서 정의상으로 볼 때는 사회적 맥락에서 언어를 적절하게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화용 언어라고 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사회적 맥락이라는 단어가 첫 번째로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적절하게 써야 된다 라는 말이 또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그림을 좀 가져왔는데요. 저희가 언어를 구성하는 요소를 좀 그린 그림인데요. 언어를 이렇게 4개의 동그라미로 좀 표시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동그라미는 지난 편에 말씀드린 발음에 관한 부분이 언어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고요. 또 두 번째 동그라미는 단어나 의미, 문장의 의미에 관한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 동그라미는 조사나 어미 같이 문법적인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또 역시 네 번째 동그라미는 역시 이것도 문법에 대한 부분인데 구문구조. 옛날에 저희가 영어 공부할 때 1형식, 2형식 이런 거 공부하셨잖아요. 그런 문장 구조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언어를 구성하게 되는데, 화용이라는 것은 이 동그라미 바깥에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이것은 화용이라는 것은 내가 말소리를 어떻게 쓸지, 단어를 어떻게 쓸지, 문장을 어떻게 쓸지, 이것들을 결정하는 역할을 바로 화용이 해요. 그래서 화용이 적절한 말소리, 적절한 발음, 적절한 단어, 적절한 문장 구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화용을 이렇게 바깥에 써놨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맥락에 맞게 문법을 사용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대중을 놓고 강의할 때 굉장히 구문 구조가 복잡하고 긴 문장을 말하면 그것은 적절하지 않겠죠. 그리고 단어도 부모님이 알아들으셔야 되니까 전문 용어를 쓰기보다는 저희가 일상적으로 쓸 수 있는 단어를 쓰는 것이 더 적합하고, 발음도 강의에 맞게 또박또박 발음을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문장 구조도 짧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적절하게 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화용 능력입니다. 그래서 언어의 다른 요소에는 문제가 없는데, 즉 발음도 좋고 문법도 맞고 단어 사용도 괜찮은데, 이렇게 적절하게 말을 쓰지 못하면 저희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오고 화용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제가 조금 일상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그런 예를 들어드릴 건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결혼식에 가셨는데 거기 모인 사람들하고 이혼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하신다든지, 병문안을 가셨는데 장례식이나 누군가 돌아가신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이 자리에는 이런 주제가 맞지 않은데? 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절한 주제를 꺼내고 적절한 주제로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도 바로 화용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부적절한 주제로 저희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좀 눈치가 없다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저희 같은 이제 언어 쪽을 하는 사람들 기준에서는 화용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좀 기술을 합니다.
두 번째로 화용에서 또 중요한 게 의사소통의 규칙을 지키는 건데요. 저희가 두세 사람이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하면 정해진 건 아니지만 한목적으로 첫 번째 사람이 얘기한 다음에 또 두 번째 사람이 얘기하고 또 세 번째 사람이 얘기하고 이렇게 차례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게 정확하게 1번, 2번, 3번 이렇게 진행되지는 않지만 한목적으로 한 사람만 길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게 되죠. 근데 화용 능력이 부족하거나 또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혼자서만 길게 얘기한다든지 혹은 남이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가로채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것 또한 화용 능력이 부족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쉬운 예입니다. 좀 화용 능력이 조금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화용이 조금 이해가 된다 하시는 이 시점에 제가 또 다른 용어를 좀 알려드려야 돼요. 그래서 사회적 의사소통이란 말이 있어요. 굳이 제가 이거를 알려드린 이유는 요즘은 화용이라는 말보다 사회적 의사소통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혹시 이제 이 영상을 보시고 화용에 대해서 찾아봐야지 하면은 사회적 의사소통이란 말을 더 많이 검색하게 되실 수도 있어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사회적 의사소통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는 화용하고 똑같은 말이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무방하실 것 같은데 학문적으로는 사회적 의사소통이 화용보다는 조금 더 큰 개념입니다. 비언어적인 요소보다는 화용이라는 것은 언어적인 요소를 고려한다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화용이라는 것은 언어적인 거 말고 다른 거보다는 딱 언어에 집중된 능력, 좀 그런 것을 평가하는 용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회적 의사소통은 이렇게 언어에 국한된 것뿐만 아니라 그 언어 외적으로 이 사람의 태도라든가 목소리의 크기라든가 말투라든가 표정이라든가 매너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조금 더 넓게 보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장소에 가면은 목소리를 좀 크게 내도 되는 곳이 있고 좀 공부 시간에는 조용히 할 얘기가 있을 때는 조용조용 이 얘기를 해야 되고요. 또 도서관에 가서도 말을 하지 않더라도 어떤 사람이 짐을 늘어놓고 막 시끄럽게 소리를 내면서 부산하게 막 짐을 챙기는 것도 이 매너가 맞지 않은 행동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모두를 아우르는 말이 바로 사회적 의사소통이라는 단어니까요. 이 단어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는 화용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용 언어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실제적으로 진단을 다음과 같이 내리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화용 언어 장애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화용 능력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이 진단되는 진단명이고요. 두 번째는 요즘 들어서는 화용 언어 장애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라는 용어로 이 화용에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을 많이 진단을 하는 것 같아요. 화용 언어 장애나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는 사실은 다른 문제가 없고 순수하게 화용만 어려운 친구들도 있고요. 화용이 어렵고 또 그에 더해서 ADHD, 그래서 과잉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를 가진 그런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고 인지지연이나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 또 언어 문제를 동반하는 경우 학습 장애 등을 겸해서 갖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화용이란 개념이 이렇게 좀 어렵기 때문에 다른 문제가 있는 친구들을 겸해서 이야기 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들으실 때 어려움이 있고 또 혼동이 있을 수 있어서 저는 오늘은 다른 동반된 문제가 있는 친구들이 아니라 좀 순수하게 화용 문제만을 가진 친구들을 조금 집중해서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화용 문제가 있는 군이 바로 자폐 스펙트럼으로 진단된 아동의 경우인데요. 아까 말씀해 드렸듯이 모든 자폐 아동이 화용 문제가 있지만 좀 고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친구들은 다른 문제를 동반해서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고기능, 자폐 스펙트럼 중에서 레벨 1으로 진단된 고기능의 아이들의 좀 국한해서 언어 문제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각 아동이 화용 문제가 있는데 화용 언어 장애인지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인지 또 자폐 스펙트럼 중에서 고기능에 해당하는지는 매우 전문적이고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진단이나 이 용어를 깊게 설명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아동들이 어떤 특징을 보이고 또 어떤 아이들이 증상을 보이면 이런 진단의 레드 플래그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형 문제만 조금 순수하게 갖고 있는 아이들은 어떤 특징을 보이냐면 상대적으로 언어나 표현의 이해, 언어의 표현과 이해에 어려움이 적고요. 학습 능력이나 인지 검사에서도 평균 이상인 경우 혹은 평균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비슷하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에 큰 문제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어렸을 때는 얘가 언어치료가 필요하다든지 어떤 도움을 줘야 된다는 생각을 거의 하지 않으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큰 문제가 별로 없는 경우가 또 많기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고 또 아예 중재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흔히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화형의 문제가 있는 친구들은 분명히 생활에서 어려움이 발생하게 됐는데요. 아까 말했던 사회적 맥락에서 언어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적절하게 쓰지 못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또 상황에 따른 행동, 목소리, 말투의 조절 이런 것들이 어려워서 남들에게 오해를 받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또 해석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치료하는 아이의 예를 조금 들어드리겠는데요. 상황에 맞는 언어 사용이 잘못된 예인데요. 제가 아이에게 오늘 어디 갔었어? 라고 물어봤는데 아이가 학교에서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4개의 동그라미를 기준으로 보시면 학교에서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 이 문장에 어떤 문법적인 오류가 보이지 않습니다. 조사도 잘 썼고 구문 구조도 괜찮고 단어 사용도 괜찮습니다. 또 아이가 말할 때 발음도 괜찮다면 이 4가지 동그라미에서는 크게 이상이 없죠. 근데 문제는 이 질문이 제가 물어본 것의 답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상한 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사실 이렇게 말을 했었어야죠. 오늘 학교 갔었어요. 라고 말을 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렇게 좀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내놓는 경우가 있는데 실은 이 아이가 이 질문을 이해하지 못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는 학교라고는 생각은 했는데 자기가 학교를 떠올리다 보니까 학교에 대해서 많이 들은 말을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학교에 갔었어요 라고 말하지 못하고 학교에서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답변을 제대로 하고 싶었고 또 이해도 잘 했지만 이것을 사용할 때 어떤 문장 구조에 어떤 단어를 사용해서 이 문장을 구성하는가 하는 이 활용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을 내놓기도 합니다. 두 번째도 좀 비슷한 예인데 조금 더 잘하는 친구의 예인데요. 제가 오늘 뭐 먹었어? 라고 물어보면 점심에는 밥 먹는 거잖아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틀린 대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좀 말하기 싫은가 보다. 좀 반항심이 있는 친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자랑하는 건가?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데 이 친구는 기본적인 말투가 모두 이래요. 너 전년주에 어디 갔었어? 그러면 하와이 가면은 여행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뭐뭐 하는 거잖아요. 라는 투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는 하는데 잘 들어보면 제가 물어본 거에 답변을 안 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한테 저희가 일반적으로 좀 대답하는 식의 요구를 하기 위해서 재차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밥이랑 뭐 먹었는데? 라고 이렇게 조금 더 자세하게 물어보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니까 다른 주제를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나 상어책 읽었어. 갑자기 이렇게 얘기해서 다른 주제를 얘기하거나 공룡 얘기를 하거나 이렇게 주제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3번째 물어봐요. 나 뭐 먹었는지 물어봤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가 한참 생각하다가 먹은 걸 얘기해 줄 때도 있고 또 안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이 아동 또한 앞의 아동처럼 문법이나 목소리, 발음, 또 단어 사용, 문장의 의미 여러 가지 이상이 없는데 중요한 건 제가 물어본 거에 대한 요점대로, 의도대로 정확하게 딱 그것을 대답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이런 양상을 좀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용 문제가 있는 아동들의 어머니들이 주로 자신의 아동들을 기술하실 때 이렇게 기술을 하세요. 대답을 잘 안 한다. 물어본 거를 딱 대답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아예 대답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주고받는 핑퐁 대화라고 저희가 이게 전문 용어는 아닌데 많이들 이렇게 핑퐁 대화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주고받기가 잘 안 된다. 그다음에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한다. 특히 자기가 관심 있는 특정 주제, 공룡이나 남자애들이 좀 많은 그러니까 로봇, 우주선, 곤충 이런 거에 대해서 상대방이 관심이 없는데 굉장히 장황하게 이야기하고 또 지나치게 자세하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딴소리를 많이 한다. 이것 자체가 자신이 이제 물어본 것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대답을 한다고 느끼시는 경우가 좀 많으신 거죠. 또 이런 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친구들 관계에서 어른도 이렇게 이 아이랑 대화하면은 대화가 잘 안 되네 라고 느끼시는 것처럼 친구들은 이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 아동과 대화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친구 관계가 좀 좋지 못하고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화용 능력은 언제부터 발달을 할까 좀 생각해 보면 보통은 부모님들이 화용 문제 좀 심각하게 느끼시는 거는 60개월 이후, 만 5세 이후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초등학교 때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고 고등학교 때 연락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화용은 그때부터 발달을 하는 걸까 이렇게 또 고민이 되실 텐데 제가 제목에 48개월 이후에 화용 언어 발달 이렇게 붙여놨으니까 48개월 이후에 발달하는 건가? 이렇게 또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48개월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48개월이란 나이가 좀 화용 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아이들이 기본적인 언어 표현 능력이 어느 정도는 발달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화용 능력이 좀 더 심화되고 고급화되는 단계예요. 그래서 객관적인 측정이 가능한 나이이기도 하고 보통 화용 언어 지연이나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라는 이런 진단명도 만 4세 이후에 내리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48개월 이후라고 이름을 붙였으나 사실 화용 능력은 저희가 언어를 시작하는 10개월, 12개월부터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4개월에는 이미 기본적인 화용 능력이 거의 다 발달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화용 언어 발달 첫 번째로 10에서 24개월까지 발달하는 기본적인 의사소통 기능입니다. 이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내용을 보시면 저희가 다 쉽게 아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가 필요하면 부모님한테 달라고 요구하고 행동 요구하기는 엄마 이거 열어줘 이렇게 해서 엄마한테 어떤 행동을 좀 시키는 거고 거부하는 건 싫다고 하는 거고 명령은 이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차다, 자동차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발달하고 또 모방하기가 발달해서 어른들이 하는 말을 많이 따라하고 그러면서 언어를 배우게 되고 또 질문을 하면은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길게 답변하는 아이도 있고 이렇게 해서 대답하기 능력이 발달하게 되고 부모님이 어떤 지시를 했을 때 기저귀 가져와, 핸드폰 가져와 이런 거 했을 때 아이들이 심부름을 할 수 있는 나이이고요. 또 어른들이 인사를 하면은 자기도 고개를 까딱하거나 손을 흔들어서 인사를 하는 것들이 24개월까지 이미 완성이 됩니다. 이 중에서 제가 대답하기, 지시 따르기, 인사하기에 좀 빨간색으로 이렇게 색깔 표시를 해놨는데 바로 이 세 가지 영역이 화용 언어 발달에 어려움을 가진 친구들이 조금 많이 어려워하는 영역이라서 이렇게 표시를 해두었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뒤에 레드 플래그가 나오는 때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용 언어는 이렇게 일찍 발달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치료를 이렇게 언어 표현이나 이해 때문에 하고 계시다면은 이게 다 완성되고 이제 언어 표현 잘 될 때 화용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언어 표현 이해를 하시면서 동시에 화용도 고려하셔서 언어 치료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 치료를 받을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하셔서 치료를 받지 않은 분들도 하지만 아이가 화용 능력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강의를 좀 잘 들으시고 조금 민감하게 살펴보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36개월 이후에 아이에게 나타나는 변화를 좀 살펴볼 텐데요. 아까 재차 말씀드린 대로 아이가 특별히 언어 표현이나 이해 수준이 또래보다 많이 늦지 않거나 전혀 늦지 않았을 때도 이런 특징을 가진다면은 화용 능력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레드 플래그 첫 번째를 알아볼 텐데요. 그래서 첫 번째는 눈 마주침이 좋지 않을 때. 좋지 않다라고 할 때 전혀 안 된다라는 뜻만은 아니고요. 전혀 안 되는 친구도 물론 있지만 사실은 자기가 요구하거나 재밌을 땐 좀 되는데 자기가 싫은 거에서는 눈 마주치면 안 된다든가 좀 익숙하지 않은 사람하고 만났을 때 급격하게 눈 마주침이 좀 떨어지는 경우도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인사하기가 어려울 때 인사하기를 제가 어렵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면 부모님들 대부분 잘하는데요? 라고 대답을 하시는데 제 화용 능력이 좀 좋지 않을 때 인사하기 특징이 시켜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너 인사해야지 이런 말을 엄마가 하지 않으면 스스로 인사하지 않는 경우도 인사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라고 보셔야 하고요. 아이가 누군가 인사하면 반응만 하지 먼저 인사를 하지 않는 것도 일정 나이가 되면은 조금 좀 안 좋은 사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동 주의 집중이 잘 되지 않을 때인데요. 이것도 또 어려운 용어인데요. 공동 주의 집중이라는 것은 저희가 쉽게 말해서 여기서 같이 놀 때 여기 이 자동차 놀이를 하고 있으면 여기 같이 집중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능력이라서요. 공동주의가 좀 어려운 친구들은 혼자 자동차 갖고 놀면 1시간도 갖고 노는데 같이 놀려고 하면 금방 이탈을 하거나 혼자 얘기할 땐 잘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를 좀 같이 하려고 그러면 금방 다른 주제로 넘어가거나 이런 것들도 공동주의가 잘 되지 않는 친구들의 특징입니다. 또 이런 특징이 있는지 잘 살펴보셔야 하고요. 또 언어 이해에 문제가 없는데 지시 따르기가 잘 되지 않을 때 아까 저희가 지시 따르기 굉장히 중요하다고 빨간색으로 제가 채워놓은 부분인데요. 엄마가 이제 심부름을 시키는데 잘 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잘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되게 안 되는 경우만 생각하셔서 저희 아이는 잘 돼요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은 일반적으로 언어 이해에 문제가 없다면은 아이가 70에서 80% 이상 지시를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90에서 100% 정도는 아이가 지시를 따라야 좀 정상적인 범위라고 볼 수 있는데 70에서 80% 미만이면은 아이가 이해 수준이 좋다면은 사실 일반적인 발달에서는 좀 나타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기준을 조금 높여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질문에 대한 대답이나 상대방의 말에 응답을 하는 것도 역시 70%에서 80% 이상이 됐을 때 좀 일반적인 수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보통 화용 능력이 좋지 못한 아동을 좀 키우시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한테 2번, 3번 물어보는 거에 되게 익숙해 계세요. 그래서 2번, 3번도 더 넘어서 3번, 4번 이렇게 물어봐서 대답이 나오면 얘는 대답을 해요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제가 여러 봤는데요. 사실은 일반적인 대화에서는 한 번이나 2번 정도 물어봐서 대답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이가 집중하지 않거나 딴 생각을 할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저희가 물어보는 질문이 굉장히 어려운 걸 물어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두 번에 대답이 잘 나오지 않거나 혹은 대답을 했다가 안 했다가 비일관적인 특징이 보인다면 이것도 화용 언어가 좋지 않은 중요한 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36개월에서 72개월 사이에 또 다른 좀 고급 영역에 해당하는 화용 능력이 발달하게 되는데요. 주제를 유지하고 또 주제를 계시하고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 또 어떤 것을 묘사하는 능력, 상황을 예상하는 능력, 또 어떤 가정을 해서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가정하는 능력도 생기고요. 또 추론하는 능력도 생기게 됩니다. 각각의 영역은 제가 레드 플래그를 설명하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레드 플래그가 만약에 48개월 이후 아동이 주제 유지를 하지 못할 때 이걸 레드 플래그로 좀 보셔야 되는데요. 어렸을 땐 아이들이 주제를 쉽게 이탈하지만 조금 이제 48개월 이후가 되면 그래도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화가 가능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유치원에 있던 일을 엄마가 아동에게 물어보는 경우에 오늘 유치원에서 뭐 했어? 라고 물어보면 아동이 오늘 유나가 다쳤어. 그럼 왜 다쳤는데? 엄마가 물어보면
다른 친구가 때렸어. 정말?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러면 선생님한테 혼났어. 이렇게 아이들이 뭐 굉장히 심오한 대화를 유지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그 주제 안에서 주고받기가 어느 정도는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이 나이입니다. 그렇지만 화용 능력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들은 이렇게 한 주제를 가지고 이어서 대화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다른 주제로 전환하거나 혹은 그 주제에 대해서 유지를 혹시 하더라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만 반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가 때렸다는 게 되게 인상 깊었으면 이 아동이 그 이야기를 2번, 3번 이렇게 뭐 하루 종일 어떨 때는 1시간 동안이라도 하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전환이 너무 빠르거나 어떤 얘기를 반복적으로 좀 하고 있다면은 주제 유지를 조금 하기 어려워하는 친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 주제 개시를 못할 때인데요. 주제 개시라는 것은 저희가 사람을 만나면 이제 말을 좀 시작하게 되는데 뭐 인사하고 또 안부도 묻고 또 뭐 저희가 이제 뭐 나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경우도 또 제가 치료하는 아이들도 오면은 먼저 이렇게 말을 시키는 아동들이 있어요.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선생님 저 이거 샀어요 하면서 이렇게 딱 보여주는 아동이 있거든요. 그럼 아이는 나름대로 내가 새로 장난감을 샀으니까 선생님하고 이 얘기를 하고 싶은 주제 게시를 하는 건데요. 화용 능력이 좀 발달이 늦거나 어려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주제 게시를 좀 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선생님이나 엄마가 항상 말을 꺼낼 때 그것에 응답하지 어떤 이야기를 이제 하자고 먼저 제시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고요. 또 주제 게시를 할지라도 그게 다른 사람이 좀 알아듣기 어렵게 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치료를 하던 친구 같은 경우는 저희 방에 있는 이게 삐삐삐 소리가 이제 타이머가 울리면 집에 갈 수 있는 시계가 있는데 그 집에 너무나 가고 싶었는지 그 시계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저한테 말을 시킬 때는 항상 선생님 시계 울리면 집에 가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한 10번 이상 수업 시간에 했는데 나름대로 아이가 주제를 게시했으나 저희가 조금 이야기하기에는 어렵게 좀 알아들을 수 없게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 시계 울리면 가는 거지 라고 얘기해도 아이가 더 얘기를 못하고 그 이야기만 좀 반복을 하게 되고요. 이 아이가 그룹 치료를 했는데 친구들하고 친해지니까 처음으로 한 이야기도 또 이 얘기였어요. 시계가 울리면 집에 가는 거야 이렇게 친구한테 얘기를 했더니 친구가 그래 하고 이제 관심을 좀 보였는데 그 뒤에 아이가 계속 그 얘기만 하니까 더 대화를 이어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제를 게시하지 아예 못하거나 게시를 했는데 조금 다른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 형태로 제시를 하는 경우에 주제 게시를 좀 원활하게 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주제 게시를 하지 못한 부모님들이 이게 심리적인 이유에서 그렇거나 아이가 수줍은 거 아닌가라고 조금 고민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분명히 심리적 위축과 화용 능력의 부재 때문에 주제 게시를 못하는 거 조금 구별이 되는 것 같고요. 전문기관에서 평가를 받으시면 분명히 두 개에 대해서는 나눠서 설명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네 번째 레드 플래그는 감정에 대한 이해와 표현을 잘 못하는 건데요. 친구의 기분이나 감정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친구들이 너무 좋아서 만나면 다 껴안는 친구가 있다고 하면은 갑자기 이제 처음 봤는데 껴안고 그러면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 아동은 그런 것을 예측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막 껴안는데 친구들은 도망가고 이런 일도 벌어지고요. 또 놀고 싶으니까 애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가서 막 부셔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 또한 내가 이렇게 하면은 끼워주는 게 아니라 애들이 불쾌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을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정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자기 감정에 대해서도 사실은 인식이 좀 늦어요. 그래서 아이가 화를 내는데 아니면 조금만 이라도 우는데 그게 자기가 불안한 건지 화가 나는 건지 짜증난 건지 공포스러운 건지 슬픈 건지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공포스러우면 다 슬프다, 불안하면 다 화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친구들은 다른 언어 능력은 되게 좋은데 감정 어휘만 되게 배우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저희 나라 말에는 기분이 좋아 나빠로 좀 통칭해서 다른 구체적인 말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이 아동들은 그렇게 감정 어휘를 외우고 학습을 해도 너
이럴 때 기분 어땠어? 좋았어요. 나빴어요. 이렇게 단순하게 좀 말하는 경우가 많고요. 표정을 좀 인식하는데도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동화책이나 어떤 사진을 보여줬을 때 친구가 기쁜지 슬픈지 속상한지 이런 것들을 조금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써놓은 거는 제가 고등학생을 한번 치료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아이도 화용 능력에 어려움을 겪는 친구였어요. 근데 학교에서는 곧잘 중간 이상의 성적을 보이는 친구였는데 저희가 고등학생이니까 마땅한 교재가 없어서 만화를 보고 그 만화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과제를 했었는데요. 그 만화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무시를 당해서 막 손을 부르르 이렇게 떠는 장면이 나오니까 고등학생 때 제가 이 아이가 왜 이렇게 손을 떨고 있어? 라고 물어봤더니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무시를 당한 상황이나 그런 거 아줌마의 표정들을 잘 연결하지 못하고 감정 이해를 하기 어려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5번째 레드 플래그는 예상하고 가정하고 추론하는 능력이 좀 발달이 되지 않는데요. 이거는 약간 인지사고의 영역이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상하고 가정하고 추론하는 것은 언어 인지적인 영역입니다. 근데 동시에 또 화용에서도 발달하는 영역이라서 인지에도 들어가고 또 화용에도 좀 들어가는 경우인데요. 만약에 이 아동이 인지 발달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가정이나 예상이나 추측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화용 능력 때문에 이것을 하지 못하는 친구들하고 약간 양상이 다른 것 같아요. 화용 능력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못하는 친구는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다기보다는 아이가 사회적 맥락을 예측하고 추론하고 그 이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리를 달 놔주면 사실 추론이 이렇게 발달을 하게 되는데 인지가 좀 어려운 경우에는 그런 다리를 놔주어도 조금 발달이 안 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화용 문제 때문에 이런 이제 어려움이 있으면 이 아이는 처음에는 이런 문제나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당황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르고 전혀 예측하지 못하지만 2번째, 3번째 경험이 쌓였을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또 보여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답을 전체적으로 다음 시간에 물어보면 첫날은 아무것도 말하지 못했는데 달달 외워서 딱 얘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유사한 상황에서도 이것들을 적용해서 발달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다시 새로운 상황이 되면 아이가 전혀 말을 못하거나 굉장히 부족한 추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인지 기능 때문에 예상 가정 추론이 어려운 경우랑 화용 언어 때문에 이 부분이 어려운 경우가 약간은 다른 양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추론하기 대충은 어떤 개념인지 알 텐데요. 추론하기는 원인과 결과 사이에 관계를 파악하는 능력이에요. 이제 이거는 제가 자주 쓰는 동화책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엄마랑 친구랑 신발을 사러 갔는데 친구는 분홍색 신발을 사고 싶었어요. 그런데 엄마는 노란색 신발을 사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친구가 노란 신발을 사게 되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엄마가 사라고 했다라는 원인을 잘 이해하고 이제 결과적으로 노란색 신발을 산 그 관계를 잘 파악하면 친구가 왜 노란 신발을 샀을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엄마가 사라 그랬으니까 라고 이렇게 잘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관계를 파악하기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이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고요. 또 가정하기는 이 부분이 사실은 참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엄마 말을 안 들어서 어떤 일이 있었는데 만약에 엄마 말을 잘 들었으면 어땠을까? 라고 이렇게 가정 문제를 주면 특히 이제 치료를 좀 오래 받은 친구들은 항상 정답을 얘기하려는 습성이 있어서 사실 이 얘기는 정답이 없잖아요. 저희가 그냥 상상해 보는 건데 이런 가정하고 상상하는 부분 굉장히 어려워하고요. 또 예측하기, 결과를 예측하는 거. 이것도 제가 많이 보는 동화책 얘기인데요. 아이가 머리가 너무 짧아서 속상해서 기도를 하고 잤는데 머리 길어지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럼 다음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머리에 대한 얘기니까 머리가 길어졌을 것 같아요. 안 길어졌을 것 같아요. 이런 예측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측 자체를 아예 시도하지 않거나 아니면 전혀 다른 일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머리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갑자기 사자가 나타났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어려움을 아이들이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는 만화나 영화의 스토리 전개를 이해하지 못하고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인과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저희가 사는 세상은 사실은 이런 워크북이나 스토리와 또 보다도 훨씬 더 복잡한 인과관계로 이렇게 얽혀 있어서 A가 B를 일으키고 B가 C를 일으키고 계속 연쇄적인 인과관계도 많이 있고 어떤 사건의 원인이 2가지 이상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동들이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일어난 일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되고 어떻게 될 것이고 이 상황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판단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친구의 행동을 예측하는 것도 어려워지고요. 또 명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려워하는데요. 이것도 예측하기와 관계가 있는데 제가 말로 딱 정확하게 지시하지 않으면 저 뜻이 무슨 뜻일까? 저 사람이 말을 안 하고 표정으로만 저렇게 하는데 무슨 뜻일까? 이런 것을 예측하는데 되게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이게 이제 마지막 레드 플래그 6번째인데요. 이런 아동들이 아까 말씀드린 화형 부분 외에도 언어적인 오류가 조금씩은 있어요. 그래서 있는 아이도 있고 없는 아이도 있지만 나하고 너를 구별하는 대명사 사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너가 할 거야? 그러면 내가 할 거예요 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너가 할 거예요 라고 대답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대명사를 아예 사용하지 않고 누가 할 거야? 물어보면은 지우가 할 거예요 라고 해서 자기 이름을 사용하고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대명사를 쓰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했을 때 요점의 파악이 어려워서 약간 엉뚱한 대답을 하는 예는 앞에 보여드린 것처럼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패턴화된 문장이나 정형적인 어미를 사용해서 아까 제가 예를 들어드린 것 같이 이럴 때는 이거 해야 되잖아요. 저거 해야 되잖아요. 항상 이렇게 말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는 어떤 정형적인 어미를 사용하고 반복적인 패턴화된 문장을 반복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단어의 용례에 대한 이해가 낮다라고 써놨는데 용례에 대한 이해라는 건 저희가 학습했다라는 말과 공부했다는 말은 비슷한 말이지만 학습했다는 조금 더 어려운 강의에서 쓰거나 글을 쓸 때 사용하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너 어저께 뭐 했니? 그런데 학습했어요 라고 아이가 대답하면 약간 이렇게 좀 느끼시잖아요. 왜냐하면 보통 저희는 공부했다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단어를 어떤 상황에 써야 좀 적합하지? 이런 거를 조금 모르기도 해서 아까 제가 말한 고등학생 친구 같은 경우는 친구들이 너무 무식하다, 내 말 못 알아듣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친구 한자 어휘를 굉장히 많이 알아서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글 쓸 때 사용하면 참 좋을 텐데 친구들하고 일상적인 대화에서 사용하고 쉬운 말을 못하기 때문에 친구들하고 대화가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단어의 용례를 잘 모르는 경우도 생기고 또 그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존댓말하고 반말을 습득하지 못하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리고 지나치게 명료하게 말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너 뭐 비행기 언제 만든 거야? 그럼 오늘이라고 말하면 되는데 오늘인데 몇 시인지는 모르겠어요. 라고 해서 몇 시인지는 몰라도 돼 라고 말 안 해도 돼 라고 했는데 몇 시지? 5시인가 6시인가 계속 그 시간에 이렇게 좀 집착을 해서 시간까지 딱 명료하게 말해야지 얘는 좀 안심이 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곰돌이가 있었는데 곰이 눈을 가렸어 라고 이렇게 얘기해 줬더니 그래서 그 곰이 밥을 먹었대 라고 했더니 그냥 곰이 아니고 눈을 가린 곰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반드시 그 눈을 가린 곰이라는 구체적인 명시를 해야 맞았다라고 안심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뺄 때마다 그걸 지적을 오히려 저를 좀 해서 고쳐서 말하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나치게 명료하게 말하려는 성향도 가질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이제 그래서 화형 언어의 레드 플래그를 좀 설명해 드렸는데 화형 언어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일이 있는지 조금 이해가 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화형 언어가 어려운 경우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인 일상생활에서는 큰 문제를 보이지 않다가 5, 6세 이상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갑작스럽게 문제가 좀 발견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의심이 되시는 분은 반드시 전문기관을 찾아서 상담을 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일반적인 기준, 학교 선생님, 유치원 선생님 혹은 뭐 옆집 아이, 옆집 부모님 이런 분들이 판단하시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요 라고 좀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이제 언어치료
언어치료실에서 상담 전화를 받다 보면은 가끔 고등학생이나 중학생 부모님들이 좀 울면서 전화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심리 상담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심리 문제가 있어요 하고 처음은 시작하시는데 잘 들어보면은 정말 심리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이 아이가 화형 언어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눈치채지 못하고 이렇게 고등학생, 중학생이 되다 보니까 아이가 친구들 사이에서 어렵고 또 심리적인 위축이 와서 2차적으로 물론 심리 문제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그것이 심리 문제가 아닌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조기에 놀이치료, 언어치료, 또 사회성 그룹 이렇게 좀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달이라는 것은 여러 영역에서 동시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을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발달이 잘 되려면 운동도 어느 정도 정상치로 해야 되고 언어도 일정 수준이 돼야 되고 인지사고도 일정 수준을 유지해야 하고 또 화형 능력도 일정 수준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 중에 어떤 거 하나만 이렇게 조금 발달을 못해도 이 못한 부분이 다른 부분을 끌어내리기 때문에 이 아이가 충분히 잘 발달할 수 있는데 발달을 이제 잘 하지 못하는 좀 안타까운 경우를 겪게 돼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앞에 제가 레드 플래그 1, 2에 나온 것들도 그런 게 해당하는 것들이 있지만 화형 언어 부분이 좀 이런 대표적인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정말 사고도 잘하고 또 잘 지낼 수 있는 친구인데 학교 가서 학습 장애가 오거나 또 글쓰기나 발표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꽤 있고요. 또 나아가서는 어른이 됐을 때 직장을 구하고 직업을 구하고 또 대인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반드시 좀 의심이 되시면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레드 플래그 3편을 다 소개해 드렸는데요. 언어 치료로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좀 정보 전달을 해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소개해 드리는데요. 이것은 제가 직접 제작한 어플의 예시인데요. 제가 화형 언어 문제랑 인지 문제 이런 것들을 오래 치료를 하면서 사실은 적당한 도구가 없다, 도구가 항상 부족하다라고 느껴서 좀 직접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서 어플로 좀 제작하게 되었고요. 이 어플에는 이제 감정 인식에 대한 문제들도 많이 있고 아까 말한 예측하고 추론하는 영역에 대한 것들을 조금 이렇게 동영상 애니메이션으로 조금 구현을 해서 보여주는 어플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출시하지 않았지만 7월이나 8월 중에 나올 예정이니까요. 제 채널 언어치료 배우기를 구독하시면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영상 보시고 이런 치료의 부분에 도움을 얻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쓴 책이 이제 1월 달에 출시가 되었는데요. 이것은 부모님들이 보실 만한 책들은 아니고요. 언어재활사라는 저와 같은 이제 언어재활사라는 직업에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안내를 받으실 수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직업이 어떻게 되는 거고 어떤 곳에서 일하게 되고 어떤 자질이 필요하고 또 어떤 것들을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 어떤 이야기를 좀 곁들여서 썼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쉽게 읽으실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보시면서 도움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조금 더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